안녕하세요. 해커스 독해 박지성입니다. 오늘 제가 좀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편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 편입이라는 게 1년간의 농사에 비교될 정도로 약간 장기전입니다.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걸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시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신 편입 독해 출제 경향을 또 살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신이란 말을 떠나서 편입 독해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또 최신의 이런 변화된 어떤 그런 특징들도 함께 언급을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단계적 접근이라고 한 거는 바로 1번과 연계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즉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되는지. 자, 해커스 편입에서 이제 준비한 그런 어떤 교과 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번을 가시면 Y축이 양이고 X축이 시기인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집중을 많이 하는 게 어휘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어휘를 알아야 그런 단어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조합이 돼서 문장이 형성되고 뭐 문장들이 모여가지고 단락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글이 되니까 어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어휘라는 거의 학습 양을 보면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징이 시간이 지나도 어휘 학습에 대한 양은 줄어들지가 않죠.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약간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계속 양이 항상 많게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편입에서 다루는 어휘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 뭐 3,000단어, 5,000단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범위가 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편입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 공부는 꾸준하게 내가 양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통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걸 학습하면서 문장 단위의 해석 연습을 하거든요. 이제 문법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문법. 문법은 여러분들 문장 단위 해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장 단위. 문법의 이제 공부량과 시기에 따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한 요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공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배적으로 어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휘가 많은데 그때도 문법 공부량이 적지가 않죠. 공부량이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문법에 대한 공부량이 늘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문법에. 왜냐하면 이제 학교마다 문법이 나오는 비중이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독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 줄어들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이따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 편입에서 뭐 독해가 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편입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곡선을 가져요. 계속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 독해에 대한 시간 배분이 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독해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뭐 통일성과 응집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한 글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문장 단위의 해석이 되려고 그러면 어휘와 문법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이 독해의 비중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때 독해 공부를 전혀 안 하시면 안 돼요. 초기에. 그 이유는 뭐냐? 외운 어휘를 바탕으로 규칙에 따른 만들어진 문장을 갖다가 다양한 독해에서 나오는 문장 속에서 적용하면서 해석하는 능력을 함께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칙만 배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문법에서 배우는 수준에 맞는 독해, 그 수준에 맞는 독해 지문들을 계속 접하면서 내가 배웠던 문법 지식을 뭐 해야 된다? 독해 속에 이제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초기 단계가 이 정도 되겠죠. 자, 2단계에 해당되는 독해 교재는 뭐냐면요.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 완성. 개념 완성. 자, 개념 완성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휘도 외우고 문장 단위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개념 완성일 때는 뭐 하냐면요. 자, 주어진 지문을 읽는 방법, 즉 지문 읽기가 들어가요. 지문 읽기. 이 방법을 갖다가 개념 완성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는 이론 정립 단계거든요. 자,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 개념을 갖다가 이제 정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도 어휘 학습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어휘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법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이론 정립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문제풀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지만 이때 문제풀이가 들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뭐가 있겠어요? 이론에 대한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론. 근데 이론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때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깊이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개념에서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에서 이론이 들어간다는 건 좀 더 깊이 있는 문법, 다시 말하면 편입에서 다루는 아주 깊이 있는 문법에 쭉 들어가니까 자, 공부량이 많아져요. 거기다 이제 맛배기 문제들을 여러분들 풀게 됩니다. 공부량이 많아져.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정립에서 드디어 뭐가 들어가냐면요. 문제풀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풀이. 자, 이때 문제풀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냐면요. 문제의 유형을 학습하게 돼요. 유형.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문제 풀이에서 유형,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을 막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단계, 이 적용과 응용 단계입니다. 적용과 응용.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단계가 들어가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순수하게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을 풀게 되는 거예요. 기출. 순수하게 기출과 모의고사만 계속 학습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때도 기출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하나의 시험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푸는 시기는 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적용과 응용 단계는 주로 뭘 하냐? 대부분 이제 이론적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에 대한 유형 접근,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게 거의 다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 이 실전이라는 거는 기출이랑 모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휘라는 거와 문법이라는 게 어휘는 계속 가고 문법은 줄어든다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까? 바로 이 기출이라는 걸 보게 되면 기출 안에 어휘와 문법과 논리와 독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내가 따로 책을 공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 봤던 걸 갖다가 참고하는 거고 실제 기출과 모의를 보면서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감각을 계속 이어주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때 절정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점수를 올리기 위한 이제 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접근 방법을 이제 많이 배운다 그러면 여기서는 복용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에 해당되는 독해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갖다가 진짜 내 꼴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이 각 파트별 공부량이 같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역시 편입에서는
어휘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적진 않았지만 논리라는 측면도 거의 비슷한. 논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이제 요 정도 시기부터 이제 논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논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논리는 기본적으로 어휘가 안 되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의 어휘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아직 어휘 외운 시기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문제 푼다라는 건 거의 찍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 논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시점이나 요 시점 중에 논리가 시작하는 거. 그래서 1, 2월에는 보통 학원에서도 논리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저희가 첫 번째 다룬 내용이고요. 이번에서 저희가 얘기할 거는요, 편입독해 출제 경향인데 첫 번째는 학교별로 문제가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별로 문제 또는 지문의 특징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냐,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파악할 거는 내가 특정 학교를 만약에 목표를 한다고 하면 그 학교의 시험지를 좀 많이 모아서 뭐 5년치든 7년치든 이렇게 좀 준비해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 이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요 시기에 해당되겠죠? 요 시기에. 여태까지는 이제 다양한 학교의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가 원하는 학교에 따른 그 기출을 갖다가 좀 많이 모아서 뭐 5년치 정도? 5년치?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모을 때 해당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유형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유사한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의 길이가 아주 길지 않고 뭐 이제 단문에서 중문까지 그래서 가천대, 명지대, 단국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 자체에서 다루는 거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지문 길이나 유형이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사 학교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치 유사 학교 지문들을 모아가지고 시험지를 모아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우선 학교별로 문제나 지문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걸 좀 내려와서 지문에서 다루는 지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자, 지문 내용은 어떠냐면 우선 학문적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다양한 학문, 대학생이 알아야 될 상식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랑 또 접목되냐면요, 시사와 적용돼요. 시사. 우리가 시사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사라고 했을 때 신문에 나오는 어떤 무슨 사건이 터졌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사건. 예를 들어서 어제 무슨 자동차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특정 이슈를 갖다가 어떤 학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시사 지문 있죠. 그래서 뭐 논평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연계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 최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대 지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생활용어에서 많이 사용될 만한 표현들이 나오는 일상의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상 글인데 여기는 뭐가 반영했다? 생활용어가 반영되어 있어요. 생활용어 표현. 그럼 생활용어 표현에서 가장 여러분들 괴롭힐 만한 게 뭐냐면 관용 표현 같은 거. 최근에 나왔던 관용 표현이 give somebody the cold should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ive 사람에게 cold shoulder. 자, 이 표현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차가운 어깨가 아니라 이 어깨 고기를 누구한테 주다라는 건데 뭐냐면 냉대하다는 거. 옛날에 이제 뭐 추수감사절 때 이 사람들이 먹는 터키 있잖아요. 터키. 그 터키 고기에서 이 어깨 고기를 갖다가 차갑게 해서 준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반기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원에서 나왔대. 그리고 어깨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따뜻하게도 안 데워주는 거.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생활 용어에서 나오는 관용 표현들이 그대로 일상의 글에 반영돼서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글의 내용도 접하게 되지만 시사와 접목이 되면서 따로는 또 뭐가 나온다?
이런 생활 용어들이 나오는 일상의 글도 접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 측면이 나오지만 그래도 편입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 두 부분이 바로 지배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문에 따른 문항수인데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단락 한 문항이 기본 구조죠.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긴 지문이 나와요. 보통 4단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뭐 8개, 9개. 뭐 SAT는 뭐 10가지가 나오죠. 근데 편입은 그렇지 않고 학교마다 약간 틀린데 이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한 지문당 지문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문이 상당히 길음에도 불구하고 3문제만 난다는 건 문항수가 40에서 50문장일 때 이 지문이 뭐하다는 거야?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지문을 갖다가 네가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읽을 수 있냐. 이 두 개를 다 가져요. 그러니까 즉, 이 정독과 속도까지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긴 지문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뭐다? 이런 어떤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다 여러 많은 지문들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독과 속독이 필요하다는 거. 정독과 속독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 근데 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긴 지문을 다루는 곳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 편입처럼 2-3문제가 다뤄지는 게 아니라 이 토플용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아주대. 이 지금 학교별로 문제가 틀리다는 것 명확하게 나타나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토플 지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단락을 이렇게 4개로 하나, 둘, 셋, 넷. 뭐 많게는 5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소주제가 명확한 4-5개의 단락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한 4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보통 토플에서는 어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어휘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편입이다 보니까 기초 어휘 문제 다 빼놓고 뭐 대입 파악이나 세부 내용이나 추론이나 뭐 논리적 글읽기에 해당되는 문장 삭제, 삽입 이런 게 나와요.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와 연결해가지고 4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문제를 언급했냐면, 논리적 글읽기에 해당되는 문장 삽입과 삭제를 얘기했어요. 우선 문제 유형을 이제 보는데, 학교마다 유난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서 서강대나 중앙대는 대입파악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제와 제목 고르고 있죠. 대입파악의 주제 제목. 자, 살짝 설명하면요. 주제는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런데 이제 주제에서 요지라는 걸 따로 이제 설명하면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게 요지잖아요. 주제는 뭘 가지고 무슨 얘기? 요지는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거. 근데 제목을 설정할 때는 주제를 제목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요지를 반영해서 제목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함께 물어보는 문제가 뭐예요? 제목이죠. 제목을 풀려면 주제도 알아야 되고 요지도 알아야 돼요. 제목을 풀려면.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그러면 주제 문제 하나 내고 요지 문제 하나 내기보다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목 문제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제목 문제를 내버리면 뭐까지는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뿐만 아니라 요지 파악하는 능력도 있는지. 그리고 제목은 요지를 반영한 다양한 표현들이 답이 될 수 있는 게 속담도 제목이 되고 이디엄도 제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제는 그게 안 돼. 그럼 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요지 제목 이런 걸 다 알면서도 특정 표현에 대한 어휘력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서 상위권에서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학교별로 어떤 유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문장 삭제나 삽입이나 이런 문제는 한양대 잘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뭐 성균관에서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기도 하지만 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대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이 또 나오는데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약간 이제 뭐냐면 얘에 비해서는 비주류에 대해요. 그래서 유형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주류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공략해 들어가야 돼. 자주 나오는 유형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먼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다뤄지는 기형이 바로 문제풀이의 유형과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주류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랑 연계하면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별로 문제가 틀리다 보니까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공략하려는 학교가 뭐가 있었을 경우 이 비주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학교면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저희가 최신 출제 경향인데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지문의 길이. 근데 전반적으로요, 편입시험이 이게 쭉 진행되면서 매년마다 지문의 길이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학교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별 문제라는 측면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가고자 했을 때 그 학교의 몇 년치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는데 약간 상위권일수록 지문 길이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거 좀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홍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반 페이지 전체가 지문 길이라는 거 그거 좀 유념해 보시면 돼요. 홍대는 지문 길이가 최근에 많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계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해커S에서 준비한 이 독해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커리는요, 독해 기초 과정이 있어요. 독해 기초 과정. 요 과정에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이 지문 읽기에 초점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 읽기라는 걸 왜 이렇게 따로 공부해야 되냐? 보통 영어권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연역식 구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글을 쓰는 방식이랑 영어권 방법이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어떤 사고방식에 따른 글 전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글을 읽다 보니까 영어 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합습하는 과정이 바로 독해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과정으로 이 개념 완성.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지문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이걸 적용하는데 특히 요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랑 잘 맞물려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법 학습을 이때 좀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이때 만약에 뭐 첫 번째 달에는 이 동사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동사 파트에 맞춰서 지문들이 다 선정이 돼 있고 그 지문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글 읽기를 하는데 즉 문법 시간에 공부한 걸 갖다가 그대로 지문 속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문 읽기를 함께 여기서 공부한 걸 적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법과 독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문법에서 배웠던 사항들이 이 독해에 적용되면서 나오는 지문을 갖다가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정립으로 들어가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풀이에서 특히 이 문제의 유형을 학습합니다. 편입은 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라는 게 의미가 뭐고 그런 의미에 따라서 지문을 보고 어디서 답을 구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과 함께 문제 접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라는 문제의 의미가 뭐고 그럼 이 주제를 갖다가 주어진 지문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빼내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과 응용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적용부터는 이 기출 지문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념과 이론 과정 속에서 학습한 걸 갖다가 적용한다고 혹시 어디에다가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도 특히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구성된 것들이 요 응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전 과정이 있습니다. 실전 과정. 예상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실전이 있는데 요때 이제 실전 과정과 함께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 기출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기 자체가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단계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독해 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을 항상 읽다 보면 특정 문장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의 성격을 보면 그게 단순히 이제 단어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특수 구문이 쓰였거든요. 뭐 이때 강조라든지 아니면 not until 구문이라든지 뭐에서 less than 구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구문이 활용돼서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요 단계와 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신텍스라고 하는 걸 강좌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신텍스 0.1이고요. 신텍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신텍스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텍스 2를 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론 정립과 적용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뽑은 특히 신텍스 2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편입 지문에서 특히 어려웠던 구문 있잖아요. 그것만 집중해서 그 문장들을 뽑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텍스 2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다가 뭐 샘플 강의 보시고 한번 필요하다시면 좀 들어두면 좋을 강의라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저희가 이제 편입이라는 걸 접근할 때 시기에 따라서 좀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독해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내가 시기별로 접근할지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학습을 하면서도 본인이 어느 학교를 갈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맞춰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최신 출제 경영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계적 접근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강좌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걸 쭉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강좌를 어떻게 선택할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랑 이렇게 편입을 시작할 때 알아야 될 사항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때 바른 교재도 선택하고 강좌도 선택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해커스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한 강좌들이니까 한번 믿고 여러분들 같이 나아가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기를 저 또한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